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1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지희입니다. 지난 밤에 그래도 걱정했던 관세 충격은 나오지가 않았죠. 내부에서 빅테크가 조금 부진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의 흐름들은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간만에 최근에 계속 이벤트도 많고 이슈도 많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간만에 조금 차분하고 소강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시장 정리해보고 전략 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선적으로 조금 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네요. 테슬라 그리고 이제 빅테크 이런 것들 투자 전략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를 대신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또 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밤 체크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파월이 이제 오늘부터 의회에서 연설이라고 썼는데 증언이죠. 사실은 의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월의 증언에서 우리가 어떤 점검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국 시장 전반적인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요일날 하락분을 일정 정도 회복한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미국 시장 진짜 이슈도 많고 이벤트도 많았는데 지난밤에는 정작 지난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벤트가 있었냐 보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소강 상태로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내성이 생긴 것 같다. 금융시장에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조정 상태인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전날부터 말씀드렸던 빅테크의 부진, 이 부진이라는 내부 문제는 일정 수준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상승이 있었고, 근데 요거 두 개가 조금 중첩이 되면서 시장은 여전히 안정 조정 상태인 건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도 아주 강력한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정 구간 내의 흐름인 것 같고 아직까지 강력한 상승 전환의 시그널은 없는 증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주도주에서 반등을 했다. 하지만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신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 세 번째는 관세에 내성이 생긴 금융시장 전체의 동향이 있었다라는 점, 이 세 가지의 주제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꼭지는 빅테크가 상대적인 부진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사실 보면 빅테크도 지난 밤에는 다 올랐습니다. 뭐 애플도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 근데 다 음선이라서 오른 티가 안 나는 거죠. 아마존도 올랐고 알파벳도 올랐습니다. 이게 다 오르긴 했고, 그래서 모든 주도주에서 빅테크를 포함한 모든 주도주가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였다라고 하는데, 앞서 봤듯이 빅테크는 대부분 음선이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진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파벳만 보시더라도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하락분이 지수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회복되는 모습이었지만 알파벳 같은 빅테크는 이런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었다라고 지난 밤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빅테크에서 그래도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기에도 별로 흐트러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은 메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마존, 뭐 요 정도가 다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결국은 캐펙스 부담에 따른 부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전히 뭐 메타나 지금 보여드리는 아마존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추세상의 이탈이 없는 거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을 보더라도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상대적 부진이 시장 전체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금요일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빅테크가 상승 개연성을 일정 정도 상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게 지난 밤에도 이어졌다, 그냥 요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부진도 빅테크 중에 하나죠. 테슬라의 부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지 못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이 안정 조정 레벨을 연속해서 이렇게 아주 급락 상황은 아니죠. 아주 급락 상황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형태의 주가 하락이 지난 밤에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보였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라는 주식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또 오를 때 아주 세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 회복의 단기 빠른 회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는 분명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최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저점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질거리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죠. 뭐 이런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을 생각하고 펀더멘탈을 고민하는 건데, 큰 전제에서 보면 내가 맞냐 주가가 맞냐라고 보면 주가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찌됐든 또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속절없이 흘러내릴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이에 대한 대비, 이에 대한 비중 축소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슬라가 부진한 거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조금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당연하겠죠. 빅테크 주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테슬라 빼놓고는. 지난 밤에 보면은 타겟 프라이스의 하향 조정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티펠이라는 곳에서 스테판 젠가로라는 애널리스트가 일단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492불에서 474불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2025년에 레비뉴에 대한 예상치는 5% 정도만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비뉴가 하향 조정된 것보다 타겟 프라이스가 더 많이 하향 조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가 헤드라인에서도 딱 나와 있듯이 앨런 머스크가 바로 문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낮추는 그런 기업 보고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굉장히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따라 내리는 그냥 다분히 심리적인 해석에 의한 그런 해석에 의한 분석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이런 해석이라는 게 주가가 빠지면 나오는 해석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일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일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아주 뭐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 하향 조정 리포트라는 게 아주 대단한 이슈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가 가장 안 좋게 본다면 속절없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릴 위험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가의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는 주가 자체에 집중하고 최악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 그냥 요 정도로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군 중에서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봤듯이 전반적으로는 상대적 약세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시 전체가 이제 상승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빅테크의 동향이다,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는요, 대신에 이제 하드웨어, 빅테크의 부진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건데요. 그런데
팔란티어를 제외하면, 팔란티어는 이미 롱사인이 나온 거니까 팔란티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롱사인은 아니다. 요 꼭지입니다. 팔란티어부터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팔란티어는 아시는 것처럼 고가갱신이 났죠. 이제 종가상 그 전날 막 장중에 올라가다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지난밤에는 장중에 한번 쭉 조정을 받다가 또 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고가갱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가갱신을 보이게 되면 아주 특별한 뭐 단기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고요. 팔란티어의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휴즈 펜션 펀드가 슈퍼마이크로랑 팔란티어랑 뭐 타겟이랑 요런 거를 샀다 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펜션 펀드, 연금 펀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굴까? 이렇게 보면은 NPS, 네,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팔란티어를 샀다라는 게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뭐 국민연금이 팔란티어 왜 사는지는 알 수는 없죠. 제가 썸네일에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팔란티어가 또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환기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팔란티어 이제 실적 발표할 때 CTO가 샴 산카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딥시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딥시크가 AI 시장에 준 명백한 교훈은 AI 모델이 드디어 이제 상품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상품화 되어 간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상품화 되어 간다라는 게 조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커머더티화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커머더티화 되어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뭐 가격적으로도 다들 비슷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든지 AI 모델의 성능은 다들 비슷하고 뭐 요렇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직까지 AI 모델의 성장 자체가 한계 요령에 본격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국면 여기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 AI 모델이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훨씬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얘기하는 AI 모델의 상품화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현재가 그렇게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AI 모델은 언젠가는 상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커머더티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AI 모델의 성능이 거의 극단의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수준에 이제 본격적으로 커머더티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AI 모델이 상품화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AI 모델이 상품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커머더티화 되고 있는 거에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던 딥시크를 모멘텀 전후로 해서 AI 모델의 가격 경쟁, 속도 경쟁이 불붙은 것은 사실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주말에 제가 필살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AI 모델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팔란티어 같은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 팔란티어는 이제 AIP라는 소프트웨어 모델이 있는 거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소프트웨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AI 모델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팔란티어에서 테슬라 X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인 그록을 채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일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찌됐던 지금 이제 딥식 이후에 AI 모델이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 속도 경쟁들을 하고 있다 보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딥시크 모멘텀 이후에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최근에 또 1년의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해석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밤에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팔란티어만 상승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보면 뭐 어도비도 상승을 했고 페이팔도
데이터도 상승을 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상승을 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반에 스노우플레이크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이 소프트웨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의 이런 강력한 고강신을 빼놓으면 아주 의미 있는 강세 전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빅테크를 대신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좀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롱사인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른 상승 확산이 나오면 시장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만 강세였던 건 아니고요. 이제 원전,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하드웨어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던 하루입니다. 보시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딥시크 때문에 요때 요렇게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다 이제는 회복하는 수준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뉴스케일 파워 하나만이 아니라 탈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딥시크 충격이거든요. 거의 상당 부분을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는 쪽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에이직 반도체가 가장 빠른 회복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에 못지않게 SMR 쪽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MR에 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내일 저녁에 제가 주식 테마파크라는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 뭐 탈란 에너지, 이런 SMR 운영체제, 운영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에 빠른 회복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시면 지난 밤에는 이렇게 버티브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이 변곡점 이후에 본격적인 회복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회복이 시도되고 있는 게 하드웨어 전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변곡점이 발생한 종목들이잖아요. 딥식 때문에. 딥식 후에 이 변곡점 발생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강세 전환은 거의 종목별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기대 수준 정도이고, 본격적인 롱사인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변곡점을 옵셋시키는, 상쇄시키는 롱사인은 없기 때문에, 이러면 또 의외로 지난번에 마블 테크놀로지에서 봤듯이 의외로 또 빠른 하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의외로 뭐 하드웨어 쪽에서 완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보다 더 뚜렷한 롱 시그널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빅테크를 제외한 주도주구는 전반적인 상승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뭐 팔란티어 같은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의미 있는 롱사인이 발생하면서 증시의 상승 압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에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꼭지는 이제 관세 내성이 생긴 금융시장이라는 부분인데요. 관세, 상호관세 이제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는 이미 아시아권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이 됐던 바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렇게 쭉 봤지만 또 다른 금융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단기금리 특별하게 변화 없이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의 등락만 있었던 상황이고요.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벨 다운 했던 게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방향성 시그널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러 지수도 그냥 기존의 이 좁은 범위, 좁은 레인지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결국은 특별하게 상호 관세를 이슈를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발작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자면 본격화되고 있는 건 아닌데, 위험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 아닌데, 엔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서 다시 엔캐리 청산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일단 다시 또 반등하기 시작했다. 요건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새벽에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 움직임 자체가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큰 폭의 움직임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증시의 이제 위험지표라고 하는, 한동안 안 보여드렸던 위험지표라고 하는 이 변동성 지수도 여전히 15.80을 기록하면서 이 낮은 레벨,
로우 레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내성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금융시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런 모습이 더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결국은 2018년에 처음으로 관세를 올릴 때, 대중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세를 올릴 때도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제로 그 당시 조정 국면의 마지막 하락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2018년이나 지금이나 조금은 유사하게 금융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 본 것들을 이제 쭉 종합을 딱 해보면, 금융시장 자체는 일단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또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면,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발표가 되면, 그러면 또 뭔가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 주목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장만 놓고 보면 빅테크는 상대적인 약세 형태를 보였지만 증시 전체에서는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빅테크 대신에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의 상대적 강세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롱사인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상승 압력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할 만큼의 의미 있는 변화도 없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는 지난 밤까지 FOMC 이후에, 지난 12월 달 FOMC 이후부터 전개됐던 조정 국면, 굉장히 지루하게 이제 꽤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2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루한 조정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정적으로야 뭔가 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일단 빅테크가 부진하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으나 실질적인 롱사인이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제가 뭐 여기다가는 이제 상호관세에 대해서 뭐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뺐고요. 오늘 밤에는 앞서 이제 오늘 방송 주제 중에 하나인 파월의 하원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밤에 하원에서 증언을 하고 내일 밤에는 또 상원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연 이틀 동안 증언을 하는데, 늘 보면 첫 번째 의회 증언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밝힐 내용을 첫째 날 큰 틀에선 이미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증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증언의 핵심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겠죠. 아마 여러분들 다 인식하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인 거죠.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는 인플레 압력으로 우린 당연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견, 이것들을 좀 들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주가 빠지고 있는 게, 테슬라가 도지부서 수장으로서 너무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도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방 공무원들 해고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고용시장에도 어떤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연 이야기해 줄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점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 발표됐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게 2024년 수치가 좀 수정이 됐는데, 이게 그 미국이 되게 좀 미스테리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데 이 탄탄한 고용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부분인데, 이게 요번에 하향 전체적으로 2024년에 신규 고용자 수를 조정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탄탄했던 고용시장의 이유가 이민자 유입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민자 유입이 차단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공무원들 해고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시장 전반에 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뭐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당연히
연준 위원장은 보수적이었겠죠. 이게 팔랑팔랑 거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어찌됐든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강력한 시그널을 줄지 안 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의미 있는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금리가 조금은 내려오길 바라는 게 주식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서, 금리가 내려오게 됐을 때 주식시장,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게 시장 자체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는 모멘텀이 조금 뚜렷하게 더 내려간다고 하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이 하드웨어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자금을 더 많이 쓰는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금리가 파월 의장의 증언에 따라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랬을 때 하드웨어에서 본격적인 상승 전환, 본격적인 회복 전환의 시그널이 나올까, 이거 주목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망 및 전략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정조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기존 관점, 그냥 전략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 비중으로 보면은 65에서 70%, 그리고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이제 US 주도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 가지 단서를 달아야겠죠. 그 전에 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빅테크가 축소된 US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부분이니까 그냥 결론은 특별하게 수정할 요인은 아직 없어 보인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만에 진짜 특별한 이슈도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조금은 짧고 간략하게 시장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듣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더 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의 정석이 쉬는 날인데요. 대신에 이미 찍어놨습니다. 새롭게 준비한 주식 테마파크라는 코너가 새롭게 저녁 때 시작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 그리고 SMR 소형 원자로, 이거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만관부입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